이제 63페이지에서 그 중간쯤에 양가로 4번에 겸용주택 대행이 있는데요. 겸용주택, 복합건축물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이거는 면적을 비교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주택인데 어떻게 되냐면 1층은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은 주택이래요. 그럴 때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한대요. 그러면 얘는 상가니까 0.9% 상가율, 얘는 주택이니까 조례보고 그렇게 하고 따로따로. 그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 무조건 정해야 돼요.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그렇게. 그래서 뭘 보고?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에요. 층수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주택요율이에요. 얘도 그냥 주택요율이에요. 다 주택요율. 이렇게. 또 반대로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그럼 무슨 요율일까요? 상가. 그때는 상가. 주택 외요율. 주택 외. 그렇게요. 둘 중 하나 그냥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면적을 보고서. 질문 드려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같대요. 짜증나. 같대. 예, 별거 다 나와. 무슨 요율이죠? 주택. 왜? 이상이잖아. 이상. 같을 때에도 주택요율이에요. 같을 때에도. 전부 다. 근데 또 주의사항. 이거는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부분만 거래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중요해 주는 거예요. 주택은 거래하지 않고 상가 부분만. 그럼 당연히 주택 외 그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주택 부분만 거래하는 걸 중개했어요. 그럼 당연히 주택이에요.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언제만 건물 전체를 거래했을 때 그때는 둘 중 하나 정해야 되는데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요율.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요율이에요. 됐고. 어렵진 않죠? 됐고. 그것만. 같을 때에도 주택요율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에 있는 거래금액 산정. 이거 뭐냐면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래 금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거래 금액. 여기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죠. 요율. 주택일 때는 그 요율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제가. 주택일 때는 조례를 보고선 시험지에 나오니까 그 찾아서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오피스텔 매매기간 0.5%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임대차 0.4% 외우고 있어야 되고 상가 0.9% 그런 건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거래금액에다가. 그러면 중개보수가 나오게 되죠. 중개보수 일방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예요. 만약에 쌍방 받는 거라면 곱하기 2를 하셔야 한다고요. 곱하기 2를. 몇 명 받는지 애매하대요. 이게 2명 받는 건지 1명 받는 건지 애매하대요. 그러면 2명 받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하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1명 받는 거라면 1명이라고 딱 나와요. 문제가 안 되게. 몇 명인지 애매하대. 그럼 곱하기 2를 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됐고. 자, 이제 거래 금액을 결정하는 게 문제네. 매매일 때는 매매 대금이에요. 5억짜리 매매다. 그럼 5억. 이 거래 금액이에요. 곱하기 요율. 전세면 전세 금액이에요. 2억짜리 전세, 3억짜리 전세였어요. 그게 거래 금액이에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임대차가 문제가 나오죠. 임대차에서는 그냥 그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 아니거든요. 환산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임대차예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원칙.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한 거를 더해버려요. 그럼 그게 거래 금액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환산보증금 이렇게 불러요.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더했으니까 합산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만 원이래요. 3천에 20짜리예요. 곱하기 100을 해요. 얼마죠? 2천만 원이에요.
더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세랑 같단 말이에요. 이게 3천에 20만 원짜리는. 월세 3천에 20만 원짜리는 전세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래금액. 앞에 있는 이 3천만 원이 아니라 요거 5천만 원이 거래금액이라고요. 전세로 환산한 거. 환산보증금 더했으니까 또 더했으니까 합산액 이렇게 부르는 요거 5천만 원이 거래금액. 요거 곱하기 요율. 그러면 일방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 이렇게 나온다. 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합산액이 뭐라고요? 환산보증금.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래요.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럴 때는 100 대신에 70을 곱하래요. 서민들이 중개보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거예요. 100이 아니라. 이게 거래금액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0만 원이었대요. 얘는 곱하기 100을 먼저 해봐요. 그럼 이게 1000만 원이니까 더하면 4천만 원이네요. 아,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이구나. 제끼고. 그리고 70을 다시 곱하면 얼마? 700만 원이니까 3,700만 원. 이 3,700만 원이 거래 금액이에요. 이게. 이 3,700만 원이. 3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럼 중개보수도 몇만 원 줄게 돼 있어요. 서민들이 중개보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얼마? 70을 곱해라. 100이 아니라. 그렇게요. 주의사항 두 가지. 첫 번째, 합산액이 딱 5천만 원 나왔대요. 딱 5천만 원. 원칙 예외? 원칙. 5천만 원이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에다가 70을 다시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5천만 원에다 그냥 요율 곱해서 받는 게 그냥 중개보수 끝이에요. 원칙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잖아요. 또 예외를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한다? 합산액으로. 뭐가 아닌데? 단순 보증금이 아니에요. 단순한 보증금, 앞에 있는 이 3천만 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보증금으로.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전세로 환산한 걸로 예외를 판단하고. 예외를.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돼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인데 웬만하면 합산액이 다 5천만 원 넘어가요. 웬만하면. 1000에 40, 그것도 5천. 원칙이에요. 원룸 1000에 40이다. 그것도 원칙이에요. 5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그냥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적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합산액으로 판단하니까 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예외가 주택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가, 오피스텔 뭐 다 적용돼요. 다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들에게 이 예외가 뭐다? 빚 좋은 개살구. 그냥 무늬만 좋은 거. 실제로 적용은 안 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우리는 중개보수를 받는 입장이니까 예외가 적용이 안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몇만 원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지. 몇만 원 더 버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요. 뭐 그렇다고요. 두 가지. 5천만 원 나오면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를 판단할 때 합산액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이제 63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매매는 쉬웠고 양가로 2번 교환을 볼게요. 교환. 고가 기준이 뭐냐면 이게 갑, 을이 교환을 한대요. 맞바꾸는 거죠. 교환은. 얘는 1억짜리고 얘는 1억 5천짜리를 맞바꾸겠대요. 그냥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5천만 원을 더 돈으로 줘요. 현금으로. 그걸 보충금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맞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고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1억 5천짜리 주고 1억짜리 받아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건 돈으로 받아오죠. 그렇게요. 그건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맞바꾼다고 치면 둘 중에서 뭐다? 큰 거. 이거.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이거. 1억 5천 곱하기 요율. 그거를 얘한테도 받고 같은 중개보수를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억 곱하기 유율은 얘한테 받고 1억 5천 곱하기 유율은 얘한테 받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둘 중에서 큰 거,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이거 곱하기 유율을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받으라고요. 큰 거를. 교환일 때는 뭐다? 큰 거. 작은 거 x. 작은 걸로 시험에 무진장 나왔고 또 평균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x. 평균이어도 큰 거보단 작아져요. 그죠? 평균이어도. 그러니까 큰 거예요. 큰 거. 교환할 때는 큰 거다. 그렇게 보시고. 양근호 3번 임대차 제가 설명드린 거고. 됐고.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거기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서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권리금은 보증금에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권리금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OX? X. 권리금은 돈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권리금. 그러니까 권리금을 보증금에 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면은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고 왕창 받았대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권리금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시할 게 뭐냐면 임대차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임대차 1년이고 임대차 3년이에요. 3년짜리 길게 잡아준 게 더 중개보수가 세다?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중개보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권리금과 임대차 기간은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1년 나왔을 때 12를 월세에 곱하고 그런 거 아니고 2년 나왔다고 24를 곱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간 무시, 권리금 무시, 중개보수 산정할 때. 됐고. 양가로 4번 분양권 전매. 분양권 매매하는 것. 전매는 불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매는 매매 한 번 또 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매할 때 그거 중개해 주면 거래 금액은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가 이제 분양 금액이 5억이었어요.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대요. 그리고 중도금으로 1억 들어갔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붙었네요. 이 분양권에 5천.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럼 거래 금액이 기납입금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갔네요. 1억 5천 더하기 프리미엄까지 2억이에요. 그래서 2억. 이게 아니라고요. 5억 더하기 5천, 5억 5천 X.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기납입금이 이미 들어간 돈.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프리미엄. 중도금까지 들어갔으면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이라면 당연히 주택료율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상가 분양권이면 상가율인 거고. 그렇게. 판례가 실제 사례에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총 분양가가 5억이었고 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래 금액을 5억 총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 5억 5천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인데 0.9를 곱했어요. 0.9%다. 그렇게 상가율. 그래서 중개보수가 몇백 나왔어요.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중개보수가. 그랬더니 초과보수. 그러면 안 되죠. 거래금액 산정도 잘못했고 기납입금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2억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또 곱할 때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주택유율을 곱해야죠. 왜 상가유율을 곱해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거 처음 중개해봐서 잘 몰랐어요. 그렇게. 몰랐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몰랐으니까. 안 통해요. 뭐는 물어봐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요. 응? 느낌상도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이다. 그럼 당연히 주택률이지. 그걸 왜 상가율을 곱해? 응?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 거 안 통해요. 걸렸을 때. 전문가잖아요. 잘 몰랐거든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요. 안 했다고 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건 몰라도 잘 몰랐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되고.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이 또 문제예요. 양가로 5번이. 양가로 5번. 시험에 무척 잘 나오는 거고 막 계산 문제도 나왔었고 별짓 다 해요. 이거 갖고. 자,
점유계정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매도인 집을 판대요. 예를 들어서 을 매수인 집을 산 거예요. 둘이 한 건 매매네요. 자, 이제 얘가 집을 팔았으니까 얘한테 판 거예요. 이사 나가야 돼요. 이사를 안 나간다. 팔았는데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네요. 왜냐면 임대차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팔지만 임대차 계약하고 내가 계속 임차인으로 살게. 그래서 얘가 이제 임대인 된 거고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예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팔고서 바로 그 집에 세를 사는 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거 매매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중개해 줬으면. 근데 임대차는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받는다.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중개를 해준 거라고 보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을 내가 중개했대요. 계약서, 매매 계약서만 써주면 된다. X. 임대차 계약서도 써줘야 돼요. 이거 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두 건인 거예요. 건. 매매 한 건, 임대차도 한 건, 두 건.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한 다음에 쌍방 교부하고 5년간 보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두 건이니까. 그래서 임대차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 못 받는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게 막아놨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매만 받아라. 얘도 매매만, 얘도 매매만. 임대차는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 그게 양가로 5번이 읽어볼게요.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 동일 당사자 간에 매도인, 매수인, 또 임대인, 임차인,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져요. 동일 기회. 동일한 기회 있잖아요. 동시한 거란. 매매하면서 임대차 동시한 거. 그럴 때는 뭐만? 매매만 받을 수 있다고 되죠. 임대차는 못 받고. 두 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엔드 요건이에요. 엔드.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엔드 요건. 뭐 한 가지라도 달라지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건 또 이런 거였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얘가 팔았어요. 이렇게. 팔고 얘가 이제 얘한테 세를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준 거죠? 병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세를 준 거예요. 얘는 임차인. 집을 얘가 이제 팔았고 얘가 샀고 매수인 사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병에게 세를 준 거예요. 요걸 내가 다 중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 그러면 매매는 당연히 받는 거죠. 매매는. 문제는 임대차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도. 왜? 동일 당사자가 아니니까. 전부 다 엔드 요건이니까. 동일 중개대상물 그리고 동시한 건 맞지만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이 경우엔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것도 지금 두 건이잖아요. 내가 매매계약서 써줘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써줘야 되고 두 건인데 중개보수 다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거 중개했으면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줘야 돼요. 얘는요. 매수인이니까 매매에 대해서 줘야 돼요. 임대인도 되잖아요. 임대차도 줘야 돼요. 얘가 제일 대박이에요. 얘는 매매도 줘야 되고 임대차도 줘야 되고. 그래서 좀 깎아줘야 돼요. 좀 불쌍하잖아요. 예,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돼요. 1타 4피가 된 거. 이거 내가 중개했으면 요거 매매 하나 받고 얘도 매매 받고 임대차 두 거 받고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받고 1타 4피 짭짤한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가 팔고서 이사 안 나가고 계속 살겠대. 얘를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얘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야만 1타 4피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눌러 살면 이거는 최악이라고요. 임대차를 못 받으니까. 약간 추잡스럽긴 해도 잘 말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지. 응? 그 쫓아내는 것도 쉬워요. 쫓아낼 필요도 없어. 말만 잘하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얘 지금 이 집에 살면서 망했어요. 집주인으로 살다가 지금 팔고서 세입자 된 건데 이게 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말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터가 안 좋다고 말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야, 너 이 집에 살면서 이게 망했는데 뭘 거기 또 살고 있냐고. 나가지 그럼 보통.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좀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터 같은 것도. 그 집에 살면서 잘했으면 몰라도 지금 망한 상황이죠. 집이 망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걸 뭘 거기 굳이 살아. 다른 일타 이건 4피를 넘어서 딴 집에 살면 더 짭짤해요. 얘가 또 딴 데 가서 딴 집 구하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1터 5피까지 가는 6피까지. 짭짤한 거 이거. 그래서 무조건 쫓아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책엔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고 매매대금 예를 들어서 2억, 임대차 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 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고 주택이었어요. 주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조례가 나온다고요.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 예? 조례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매매일 때 요율이 0.4% 나오고 임대차일 때 요율이 얼마다? 0.5%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0.4%이겠네요. 똑같이 0.4%.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에 나왔다고요. 시험지에. 조례니까 이거는 주택이면 반드시 이렇게 조례가 있다고. 이렇게 있고. 자, 요런 걸 중개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얼마인가 이렇게.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거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매매는 받는 거고 임대차 받는 거 못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1타 4피니까 을. 그렇죠? 매수인이니까 매매 줘야 되고 또 임대인이니까 임대차도 줘야 되고 갑에게 세를 준 게 아니라 병에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을에게 받는 거예요. 그럼 매매 2억 곱하기 매매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면 얼마? 0.004 이렇게 한다고. 프로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니까 80만 원. 0.4%니까 0.004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이거 8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1000분의 4. 임대차 3천만 원.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금액을 결정해야겠네요. 3천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2천만 원이고 더하면 5천만 원. 자, 5천만 원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70을 다시 곱하면 되죠. 절대로 안 된다고요. 5천만 원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5천만 원. 낚이시면 안 된다고 여기에. 응?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 나오면 이게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70을 다시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자,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은 또 0.4%니까 0.004 얼마? 20만 원. 그러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건 100만 원. 100만 원.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진짜 맞춘 사람이 없었어. 이게. 처음 나오고 다 틀렸다고. 점유 개정되는 것도 나왔었고 웬만큼 다 나왔어요.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뭐가 안 나냐면 이게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갑, 을, 병, 세 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 얼마인가? 200. 얼마죠? 200이잖아요. 얘는 매도인이니까 얼마 줘야죠? 매도인이니까 8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에 대해서. 얘는 100만 원이고, 그렇죠? 매매 80, 임대차 20이니까 100만 원. 얘는 20만 원. 그러니까 얼마죠? 200만 원. 이것만 안 나왔어요, 문제가.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건지를 구분하고, 그렇죠? 만약에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라면 임대차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거니까. 그렇게요. 다시 문제 바꿔볼게요. 이런 경우. 얘가 이제 임차인도 된 거예요. 임차인도 됐고 임대차 동시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집이었고 아까 요율을 괜히 주었네요. 매매일 때 0.4%, 임대차일 때 0.4%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중개한 거예요. 이런 상황. 얘가 팔고서 바로 그 집에 세를 사는 거. 매도인 임차인 된 거. 이때 중개 의뢰인 들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대 금액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똑같이 아까처럼 이거 2억이고 얘가 3천에 20만 원이고 똑같은데 점유 계정이 됐단 말이에요. 점유 계정. 얘가 팔고선 바로 그 집에 세를 사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일단 매매는요? 받는 거고 임대차는 무시. 응? 이거 나와 있어도 다 무시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다 시험지에 나와요. 낚이게 하려고 우리를. 못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온다고요. 응? 무시. 매매만 받는 거잖아. 매매만. 그러면 얘 얼마? 80. 얘도 80. 160. 중개의뢰인 들 몇 명? 2명이잖아요. 이거 2명이잖아요. 들 2명이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들에게 받는 거니까 2명 다 받는 거니까 80, 80에서 160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건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건지 즉 임대차를 계산할지 말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시간이 꽤 걸려요.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더 어렵게. 이제 이게 상가였어요. 상가였을 때 중개의뢰인 들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얼마인가? 최대. 조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맞췄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정이죠. 이거 낚이면 안 되죠. 상가일 때도 이게 조례가 나와요. 낚이게 하려고. 상가면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가요율은 우리가 외워서 풀어야 한다고요. 0.9%를. 그러면 이제 매매건 임대차건 다 0.9% 똑같다고요. 상가일 때는. 그렇죠? 상가는 매매도 0.9% 임대차도 0.9%. 근데 임대차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무시. 이런 상황에서. 받는 거 아니니까 매매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매매만. 2억 곱하기 0.9 얼마죠? 180만 원. 0.9니까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상가일 때 짭짤하죠. 그렇게 되는 거. 상가일 때. 그러니까 그 대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몇 명 받는지 그리고 임대차는 받는지 안 받는지 골고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최근 들어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은 조례가 나와 있어도 무시하고 우리가 외운 대로 풀어야 한다고요. 상가는 0.9%, 매매교환 임대차 다 0.9%, 오피스텔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그거는 외워서 풀어야 한다고요. 주택일 때만 조례대로 푸는 거고 그렇게. 1년 내내 연습하니까 나중에는 잘 돼요.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실수를 하신다고요. 실수를.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실수해서 틀리는 거지. 실수해서. 특히 몇 명 받는지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곱하기 2를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곱하기 2를. 몇 명 받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 주의사항이니까. 됐고. 넘겨보시면 64페이지에서 5번 중개보수 산정 방법에서 쌍방이면 곱하기 2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몇 명 받는지 꼭 체크를 해라. 그런 말인 거고. 됐고. 그 다음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뭐냐면 양가로 1번 산출된 중개보수 저렇게 계산한 거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죠. 매도인 쪽도 받고 매수인 쪽도 받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균분하여 받는다. X. 나누기 2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산출한 중개보수를 쌍방 받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한다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또 중요한 거 한도. 중개보수의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는 일방으로 받은 걸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매도인 쪽도 받고 매수인 쪽도 받았어요. 더해요. 더한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했다. 초과보수. 그게 아니라고요. 일방.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매도인 쪽도 왕창 받고 매수인 쪽도 왕창 받았대요. 금지행위 2번 한 거라고요. 그러면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한다고요.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설명드린 거예요. 일방으로 받는다고. 일방으로 판단한다고. 매도인 쪽 왕창 받은 게 한도 초과면 초과보수 그렇게. 두 개 더한 게 한도 초과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도는 일방으로 받은 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보수예요. 한도는 그렇게. 그리고 또 실비 보시면 거기 파란색 2번 그만 볼게요. 실비는
비용이에요. 실제 지출한 비용인데 무조건 다 비용 썼다고 다 실비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2번 실비 종류를 보시면 양가로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소요 비용, 권리관계를 확인한 거예요. 등기부 떼본 거 1,000원. 등기부 떼봐야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나 확인하려고 1,000원. 그거예요. 그럼 양가로 2번 예치관리 소요 비용은 뭐냐면 매수인이 자기가 돈 갖고 있어 좀 불안하대. 그래서 기업공인 중개사에게 돈을 맡길 수 있어요. 야, 네가 좀 돈 좀 맡아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맡긴 거예요. 맡기면 기업공인 중개사가 돈을 또 은행에 넣는 거예요. 은행에. 그럼 은행 수수료가 나온다고요. 뭐 700원 나왔대요. 은행 수수료. 그거예요. 소소한 금액이에요.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떼본 거 1,000원. 그리고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매수인이 자기 돈 떼일까봐 돈을 맡겨놓으면 그거 은행 수수료 700원.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 실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소소한 금액이니까 서비스. 우리가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줬는데 비용을 줘본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달라고 안 하니까. 1,000원, 700원 받아서 뭐 하게 그거를. 호빵 사 먹게? 달라고 안 한다고요 보통. 그리고 왜 달라고 안 하냐면 이것도 잘못 받으면 크게 문제가 돼요. 중개보수도 왕창 받으면 초과보수 금지행위고요. 비용도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떼본 거 이거 1,000원인데 모르고 2,000원 받았대요. 그럼 벌금 500만 원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신고하면.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낫지 그냥. 그리고 상대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떼본 거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돼. 집주인에게. 그럼 이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매수인이 돈을 맡긴 거니까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니까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해야 돼요.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면 역시 금지행위. 벌금 500만 원 날라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면. 상대방을 정확히 선택해서 청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는 것도 그거예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청구의 상대방을. 나중에는 밑에 있는 양가로 2번이 더 쉬워져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누가 돈을 맡긴 거다? 매수인이 자기 돈을 떼일까봐 돈을 맡긴 거라고요. 그럼 돈 맡긴 사람, 매수인, 취득의뢰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그럼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 떼본 거는 이전의뢰인, 매도인에게, 이전의뢰인. 이렇게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항상 두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양가로 2번만. 더 쉬워지니까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중개 보수였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좀 있었으면 풀어보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추상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오늘 한 것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어떻게 다른 거다. 확인설명 어떻게 하는 거? 확인설명은 말로 하는 거, 확인설명서 작성은 쓰는 거. 다른 거니까 비교하는 거고, 확인설명은 꼬시는 거라 그랬어요. 말로 해서 꼬시는 거. 언제 꼬신다? 중개 의뢰 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꼬셔라. 엄한 사람 막 꼬시는 거 아니었고, 중개 의뢰 오면 그때부터 꼬시고, 중개 완성 전까지 꼬시면 되고,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꼬시면 되는 거고. 누구를? 취득의뢰인을.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 취득의뢰인, 사겠다는 사람. 부동산을 사라고 꼬시는 거니까 매수인, 임차인, 취득의뢰인을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꼬시는 방법이 의무였잖아요. 방법.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라.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면서 의무. 위반하면 기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의무가 있으면 위반 시에 제재를 받게 되니까. 다른 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권한, 의무가 아니라. 자료 요구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불응 시에는 설명하고 적어놓으면 되는 거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응 시에 설명 플러스 기재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에서는 주의사항이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을 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따로따로.
작성 따로 있는 거고 서명 및 날인이 따로 있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작성이건 서명 및 날인이건 무조건 서니까 업무정지.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은 제재 안 받아요. 쓰라고 시켰는데 안 쓰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작성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같은 제재를 안 받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으니까 작성 따로 서명 및 날인 따로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 중개 완성됐을 때. 매매 임대차 반드시 체결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데 실상 확인설명서를 쓴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쓰게 돼요. 중개 완성이 안 되면요 작성하는 거 아니고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쌍방 교부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건 몇 가지? 3가지밖에 없더라. 확인설명서 쌍방 교부, 거래계약서 쌍방 교부, 관계증서 사본, 보험 등거, 보증 관계증서, 복사해서 쌍방 교부. 근데 확인설명서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업무정지, 관계증서 과태료 과과. 관계증서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과 했던 거. 그리고 서명 및 날인 몇 가지? 2가지밖에 없다고요.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가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나오면 반드시 뒤에 가서 서명 및 날인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 서명 또는 날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답으로도 몇 번 나왔다고요. 그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2가지만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법인은 주된 사무소, 본사에서는 대표자가 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고 따로 하고 그렇게 대표자랑 분사무소 책임자랑 둘이 공동으로 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하는 거고. 그리고 30조 1항, 30조 2항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손해입으면 뭐 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손해배상은 다 보험금 청구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보험금 청구랑.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중요하니까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 행위 3가지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는 그 보험을 30조 1항 따로 들고 30조 2항 따로 들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 보험 따로 들고 그렇게 따로따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보험을 한 번 들면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요. 한 번 들면 되지.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30조 1항이건 30조 2항이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개 행위가 문제가 돼요. 중개 행위. 30조 1항에도 중개 행위, 30조 2항에도 중개 행위가 있었다고요. 판단하는 거 똑같아요. 객관적 판단,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하고 어떻게 본다? 판례는 넓게 본다. 넓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하면 다 중개행위다. 그렇게 넓게 봐주겠다고요. 넓게 봐줘야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니까 넓게 봐주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나 그것만 잘 보시면 된다고요. 처음 보는 판례가 시험장에 나올 수도 있대요. 시험이. 당황하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힌 건가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그러면 그건 중개행위. 보험금을 줘라. 그런 거고. 그래서 경매 관련해서 정보를 잘못 재고 손해 입혀도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튀어도 다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들고 튄 거는. 근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넓게 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혀야만 중개행위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 입힌 건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30조 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30조 2항은 사무소 빌려주는 거라서 뭐다?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줘서 손해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도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는 것도 무과실 책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보험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금액은 달라도. 방법도 똑같아요. 셋 중 한 가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들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금액은 법인 2억, 분사무소 반분해서 1억,
개인 1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은 달라도 다 드는 거고 이렇게. 자 이제 보험회사는요. 보험회사는 1억 보험 들었으면 1억까지만 책임져요. 기업공인중개사가 1억 보험 들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당연히 1억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2억 발생했대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손해가 2억 발생했는데 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보험을 1억밖에 안 들었대. 그러면 보험회사 상대로 2억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1억까지만 청구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보험회사지. 그죠? 그러면 나머지 손해, 그 초과 손해는 기업공인중개사가 계속 책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기업공인중개사가 1억 보험을 들었을 때 기업공인중개사는 1억까지만 책임진다. X. 기업공인중개사는 전액 책임져요.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건 보험회사만 그렇다고요. 보험회사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험을 1억 들었는데 당연히 보험회사는 1억까지만 책임지면 되지. 나머지 손해는 기업공인중개사가 계속 책임지는 거고 초과 손해는. 그런 구조예요. 됐고. 그리고 보험금 나가면 보험관계가 중단이 된다고요. 보험관계가. 그래서 일을 못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데 보증보험 공제일 때는 가입하는 거니까 15일 이내에 다 시의 가입하고 공탁은 자기 돈 맡긴 거니까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라고요. 15일 이내 부족액 보존해라 해서 다 시의 가입하고 부족액 보존하니까 다 시의 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했던 거. 15일 10일이 아니라 15일 그런 것들. 그리고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고 그렇죠? 토지 상가가 아니라 또 주택 외도 또 세분화가 돼 있지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에 주택이 돼 있지만 일단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시고 주택이 더 규제가 세다. 주택일 때는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택 외일 때는 조례가 없다고요. 상가, 토지 조례 없고 오피스텔도 그래서 조례가 없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조례 없다고요. 주택만 조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택만 세분화가 돼 있죠. 임대차, 매매기한. 주택임대차가 가장 규제가 세서 0.8%, 매매기한 0.9%.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받는 요율이 아니다. 그 한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더라. 조례로. 주택일 때는 무조건 조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받는 거는 조례를 봐야 되는 거고. 상가일 때는 0.9%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세분화도 안 돼 있어요. 매매 0.9%, 임대차 0.9% 상가는. 그리고 오피스텔 따로 빼냈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기한 몇 프로? 0.5%. 왜?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이렇게요. 조례 없다 그랬고 그렇게요. 됐고. 그리고 중개보수 산정할 때는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하면 중개보수가 나오는데 거래금액 매매일 때는 매매대금, 전세일 때는 전세금액. 그래서 임대차가 문제가 잘 나오더라. 임대차는 그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만드는 거다. 전세로 환산하는 거.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한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70을 곱하는 거고. 근데 그 예외를 판단할 때 보증금, 단순한 보증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합산액으로 예외를 판단해라. 그래서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썼고. 됐고. 그리고 또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있죠.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라면 그때는 매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는 못 받는다. 팔고서 바로 그 집에 세를 사는 그런 경우만. 그 한 가지 경우만. 만약에 집을 팔고선 집을 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면 그때는 다 받을 수가 있다.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세 가지 모두 충족만 그런 거니까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몇 명 받는지를 꼭 체크하고 그리고 그 대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또 체크해놔야 된다고요.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고 상가나 오피스텔은 조례가 있더라도 그 조례를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외워서 풀어야 돼요. 상가 0.9%, 오피스텔 매매기한 0.5%, 임대차 0.4%. 그건 외워서 풀어야 한다고요. 조례가 나와 있더라도. 그는 주택일 때만 조례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셔야 되고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면 매매만. 임대차는 아예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비, 비용인데 실비에도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주택도 조례가 있죠. 실비도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실비에도 조례가 있어요. 왜 조례가 있을까요? 실비에? 아유, 조례가 없으면 비용 명목으로 왕창 받아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조례로 규제해줘야지. 중개보수를 규제하니까 중개보수 조금 바꿔. 비용 명목으로 왕창 받아간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실비도 비용도 규제를 하자. 그래서 실비에도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건 주택 외만 조례가 없는 거예요. 주택 외만. 상가, 토지 조례 없고 오피스텔 조례 없고 주택 조례 있고 실비 조례 있고. 근데 실비는 두 가지만 두 가지만.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건데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건 이전 의뢰인, 집주인이 청구해서 받는 거고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매수인이 자기 돈 떼일까봐 맡긴 거니까 그 매수인,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해서 받는다. 상대방을 딱딱 구분해서 잘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매수인이 돈 맡긴 거니까 매수인, 사는 사람이니까 취득 의뢰인 청구해서 받는 거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머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또 되게 걸리면 입원까지예요. 되게 심하더라고요.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